안녕하세요. 정혜리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정관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례고 이 사례는 국세청 판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간 배당 우리 대표님들도 알고 계시죠? 1년에 2번 배당을 할 수 있고요. 그중에 한 번은 정기 배당. 그 1년 중에 우리가 정관에 정한 때에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할 수 있는 중간 배당을 했는데 왜 이게 가지급금이라고 국세청에서는 보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챗 GPT 4.5가 나왔죠. 자, 여기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알려주는 정관이란, 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조직, 운영, 경영 방침 등을 규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에 작성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정관에 대해서는 챗GPT가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네요. 법적 준수사항, 회사 운영 기본 규칙, 규정. 정관은 회사의 목적, 사업 범위, 주식 발행,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주총회 개최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영진과 주주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주주의 권리 보호. 정관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요. 경영의 안전성. 정관은 회사 운영의 규칙을 명확히 하여 경영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리스크를 줄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자자 신뢰 증진. 투자자들은 정관을 통해 회사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 시 중요한 자료가 되며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내부 분쟁 해결 기준을 제공합니다. 정관은 경영진 주주 간의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회사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챗 GPT 나왔을 때보다 정말 똑똑해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컨설팅을 오래 한 제가 봐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요,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모든 운영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대표님들이 개인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자인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자유롭죠. 그런데 법인격체인 이 법인은 나하고 동일시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제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이 투자해서 세운 회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주주가 대표님 혼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법인에 대한 규정은 주주가 혼자든 여러 명이든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대표님이 임원으로서 주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권리들이 이 정관에 의거해서 정관을 근거로 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정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관은 앞에서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절대적 기재사항은 용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면 이 정관은 정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정관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절대적 기지사항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 주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빠뜨리면은 회사 설립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 설립의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겼을 때는 정관 자체가 무효다. 상법 제 28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 설립은 이제 법무사님 통해서 하시니까 이 부분이 틀린 회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간혹 가다가 조금 혼동하시는 게 발행할 주식의 수와 발행 주식과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자,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입니다. 그래서 10만 주가 될 수도 있고 20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발행 주식의 수는 지금 대표님 회사의 주식 수가 아니라 설립 당시의 주식 수예요. 그래서 현재하고는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증자를 한 경우에는 다르시겠죠.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를 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 또 경영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안 넣어도 되는데 안 넣으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넣은 회사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의 주주나 임원들에게 특정 부분에 대한 제한이나 권한 또 혜택을 부여하시려면 바로 이 상대적 기재사항을 잘 체크해서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3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의 부여. 신주 발행을 할 때 우리 기존에 있는 주주들만 신주를 발행해서 받을 건지, 아니면 우리 기존 주주 아니라 다른 주주한테도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에요. 합자회사처럼 특정 인원들만 모여서 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 내에서 하겠지만, 주식회사는 주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신주 인수권이 없으면 신주 발행할 때 외부인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종료 주식의 발행. 이 종료 주식은 2012년도부터 우리 비상장 회사들도 발행을 할 수 있게 됐죠. 자사주 허용과 같이 12년도에 같이 됐던 게 바로 이 종료 주식인데요. 자, 이 종료 주식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좀 우량 주식,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보통 주식은 한 주식당 의결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비율대로 받아요. 한 주에 100원이면 똑같이 한 주에 100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량주는, 보통주는 배당을 더 많이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종료 주식입니다. 종료 주식을 언제 많이 활용을 하느냐?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굳이 의결권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이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하신다거나,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배당을 좀 높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원사 중에서도 자녀가 주주로 참여를 할 때 그때 주식을 배당 우선주로 해서 배당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물론 시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용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을 팔 때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겠냐? 자, 주식을 우리가 주주가 5명인데 동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 주주가 우리 5명 모르게 우리한테 적대적인 사람한테 주식을 팔게 되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이 주식 양도 제한은 가능하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주주라 하더라도 추후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외부인에게 양도를 할 때는 우리 이사회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지만 양도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주식 양도 제한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오늘 다룰 바로 중간 배당입니다. 정기 배당은 규정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배당은 상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는 회사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때에 중간 배당을 할 수 있고요. 이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중간 배당한 것이 뒤에서 말씀드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임의적 기재사항인데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상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에 안 넣어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의적 기재사항을 넣는 회사 이유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 기재사항도 많이 넣습니다. 자, 상법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사항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 등 굳이 따로 정하는 경우 상법의 개정 또는 해당 규정의 완화 등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이제 상법에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들은 조금 더 간소화하게 돼 있고 이런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소기업들은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하기가 용이하게 상법들이 개정이 돼 있어요. 뭐 이사회가 없어도 되고 자본금 10억 미만은 그런데 예전에 설립된 회사들 보면 이사회가 있어야 된다거나 또 뭐 주주총회는 반드시 통보를 2주 전에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아예 그 규정이 없으면 그냥 상법에 있는 대로 2주 전에 해도 되고 또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열흘 전에 해도 되고 주주들이 동의를 하면은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당일날 서면으로 알려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를 회사에서 임의로 더 강화해서 넣는다면 그러니까 강화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예전 게 그냥 있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주총할 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주총 특별 결의 같은 경우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결의로 될 거를 특별 결의로 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오히려 회사의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건 봐야겠죠. 자, 이 사건은 정관의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 배당에 해당이 돼서 이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 거래라고 국세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 배당을 했는데 이게 정관에 있는지 없는지 국세청이 알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서류 첫 번째가 정관이에요. 이 회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적법하게 했는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정관을 함께 제출을 합니다. 자, 이 회사가 중간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정관에는 중간 배당 규정이 없어요. 국세청에서는 실질이 없는 가공 거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재판은 이제 고객이 납세자는 억울했겠죠. 이게 뭐 내가 내 회사에서 배당을 받아가고 세금도 다 냈는데 왜 이게 가공 거래냐.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이제 올렸겠죠. 자,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이 승소를 했고요. 이에 또 억울한 납세자는 자, 서울행정법원에 또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국세청이 승소를 했고요. 자, 21년도에 고등법원까지 갔으나 결국은 납세자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주주가 신땡땡님이 85%, 김땡땡님이 15%. 아마 이제 신땡땡님이 대표님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명밖에 없어요. 외부 주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총을 한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신 거죠.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도 안 해놓으시고 또 중간 배당 할 때 주총도 안 하신 거죠. 보니까 회사가 이제 84년도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업력이 있는 그런 회사죠. 뭐 규모도 제법 되는 것 같고요. 이때 만들어 놨을 때는 뭐 중간 배당 규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정관 그대로. 근데 요새 중간 배당을 주변에 뭐 다른 회사들이 많이 하니까 대표님도 이게 뭐 법에서 허용을 하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관에 없으면 못한다는 것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회사는 앞에서 이제 업력이 높은 만큼 아주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였어요. 자본금이 14억,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250억. 아마 지금 이 문제가 된 중간 배당 이전에는 거의 배당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매출이 뭐 260억,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비용이나 모든 지출, 법인세까지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이 31억, 뭐 29억, 뭐 23억. 그러니까 꽤 이익이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배당을 했길래 문제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사업 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별도의 이익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사업 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익 배당을 했습니다. 임시주총 날짜를 보니까 12년도 10월, 5월, 12월, 3월 이렇게 원래 우리 1년에 한 번씩 결산할 때 정기주총 하잖아요. 이 회사가 그때 이 배당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주총 때 하신 게 아니라 사업 연도 중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배당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물론 이 회사가 중간에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 중간 배당 규정이 정관에 명확하게 있었다면 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법률적인 부분, 아까 회사 재무제표 보셨지만 꽤 큰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업력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비가 상당히 미비한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7년 9월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배당이 상법 제462조의 3이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의 결의, 정관의 근거 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에서는 판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배당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돈은 이미 나갔어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나간 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하여 2012 내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당을 했을 때는 이제 정당하게 세금 내고 배당이 나갔으니까 법인에서는 뭐 배당은 비용은 처리가 안 되겠지만 그냥 자산에서 배당금만큼 빠져나갔겠죠. 그런데 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라고 했느냐? 2012년도에 배당금이 나갔는데 이 배당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니까 이 12년도에 원래 돈을 빌려준 거였으니 이때의 이 금액에 대해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자를 냈어야 되죠. 법인에. 대표님은 이자를 냈어야 되고 법인은 이 이자 수익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 수익만큼 법인세가 올라가죠. 이익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 법인세를 경정해서 다시 고지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뭐 다른 금융권에 대출이 있어서 이자를 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했을 텐데 그 인정이자만큼은 송금 불산입하죠. 네. 그래서 아마 배당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이렇게 뭐 7억 아까 보니까 뭐 10억 이런 큰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에 따른 법인세도 꽤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빌려간 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상환하셔야 되죠. 상환.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가지급으로 보고 법인세 경정하고 또 대표님은 상환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이제 배당을 하실 때 배당세를 내셨겠죠. 배당세를 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다시 정산을 환급을 해주겠죠. 예, 당연히 해줘야 할 텐데 자, 그러면 대표님이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금액 전체를 상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가지급금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인정이자만 계속 내면서 서서히 상환을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상여로 본 판례도 있더라고요. 상여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번에 이제 소득세를 우리 배당 받을 때는 해마다 나눴지만 이제 이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소득세를 계산을 하겠죠. 한 번에 이제 상여로 처리하고 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제도가 조금 잘 몰라서 우리가 뭐 상법 전문가도 아닌데 세부적인 거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죠. 우리 경영자들이.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배당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상법 규정을 좀 알아야겠죠. 상법 제462조의 3회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 연도 중에 1회에 하나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2011년 4월 14일 날 법이 개정이 됐고요. 실제 반영은 2020년도부터 법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사소한 것 같은 중간 배당이 어떤 회사에서는 세무조사 때 문제가 돼서 법인세를 다시
크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지급금으로 안 본 경우에는 대표님의 상여로 보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더 심하죠. 예, 대표님이 직접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예, 해마다 배당한 게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그 전체 금액을 그 해에 받은 소득으로 하니까 전에 거는 다 무시를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 제도를 좀 정비를 전문가한테 받으신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1심의 판단을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을 알아야 우리 대표님들이 대응하기가 용이하겠죠.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 배당에 해당한다. 자, 중간 배당은 주총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회원사 중에서 꽤 큰 회사인데 저희가 중간 배당을 이사회로 해서 드렸더니 왜 주총을 안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중간 배당은 이사회입니다. 물론 이제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총에서 가능합니다. 연율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에 총 1회에 하나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 배당을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지만 중간 배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이 중간 배당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뿐만 아니라 정관의 근거를 두도록 하여 중간 배당이 내포하는 자기 충실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 중간 배당을 결의한 이사에게 중간 배당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의 1인 회사이자 이사라거나 임시주주총회로서 사실상 주주 전원이 중간 배당에 찬성하였다 하여 중간 배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1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1인 주주야. 그래서 내가 혼자서 했어. 임시주총으로. 예. 임시주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없으면.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1인 주주라 하더라도 규정 없이 한 것은 중간 배당 요건에 충족되었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2심 판단 내용 보겠습니다. 아마 대표님들이 이 국세청의 입장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신다면 꼭 이 중간 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할 때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2심에서는 어떻게 봤냐? 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 배당이므로, 자, 중간 배당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 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정기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이는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데 상법상 정기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상법 제452조 3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462조 2항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배당 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아마 이제 이 기업에서 우리 임시주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총을 거쳤으니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자, 여기서는 그 그 주주총회의 의미는, 주주총회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정기 배당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정기 배당은 매 결산기에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정기 주총회든지 임시 주총회든지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기만 하면 그 시기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 배당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배당에 대하여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적이 없다거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중간 배당이 정기 배당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자, 내용 보시면 조금은 이제 그냥 법을 몰라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지 특정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의 회사처럼 제도를 잘못 정비해서 또 제도를 아예 정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신주에 대한 제3자 배정 규정이 있는지, 이익소가 규정이 있는지, 자기 주식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자,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왜 그 필수 기재 사항,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임의적 기재 사항입니다. 요 두 가지는, 얘는 상대적, 네, 이것도 상대적. 그런데 이거는 안 넣어도 돼요. 그러나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넣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물 배당 규정, 또 이사의 책임 감면. 이사의 책임 감면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의 책임 감면 규정이 없으면 그 회사의 임원들은 그 책임이 무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이 끼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이 무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한은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이제 상법에서는 이 임원의 연봉의 6배까지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 중간 배당처럼 임원의 책임 감면, 그러니까 이사의 책임 감면 규정이 있으면 연봉의 6배까지만, 그러니까 그 무한에서 6배까지만 이제 책임의 감면 효과가 있고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회사들은 그냥 무한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이사의 수에 대한 규정 존재 여부.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금 10억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사의 수에 대한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이 안 되는데도 이사회를 둔다고 하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아까 지금 문제가 된 회사의 경우에 자본금이 17억이었잖아요. 이런 회사는 반드시 이사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중간 배당을 이사회 결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총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회사는 자본금이 17억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를 두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회사가 자본금 10억 미만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사회는 의무는 아닙니다. 자, 이사회 소집 기간 단축, 또 임원 보수 퇴직금 등에 대한 규정, 또 자본 준비금 감면에 관한 규정, 뭐 이것 말고도 많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회사가 뭔가를 실행을 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이런 회사의 규정, 제도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 우리 그동안 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뭐 조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는 게 바로 정관이라는 거 대표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정관뿐만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고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우리 대표님들 임원 보수 규정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서 작성이 되었는지,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지, 특히 이제 임원의 보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게 이 보수를 정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 체크가 되셔야 됩니다. 임원이 보수 한도 외에 개별 임원의 보수를 따로 정하고 있는지, 임원 보수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성과 상여금 등의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송금 부인이 될 여지는 없는지, 또 세무조사에서 많이 문제 삼는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임원 퇴직금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한도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 한도 규정이 넘어가면 일반 상여로 보니까 뭐 의미가 없죠. 퇴직금 뭐 절세 효과에 대한 게 근속 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확한지, 주기별 근속 기간을 연속 분할 적용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겠죠. 재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 소급할 건지, 재정 이후부터 할 건지, 이게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를 정할 때 이런 부분도 회사의 선택 사항이죠. 오늘 우리가 임원 퇴직금 규정을 바꿨는데 그 전 임원들 근속 기간을 포함할 건지, 아니면 전에 거는 옛날 규정을 따르고 오늘 이후부터 새 규정을 따를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이 소급을 할 때와 안 할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중간 정산 요건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도 하겠고, 또 우리 임직원들 생존도 달려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 기업을 세우고 경영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대표님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중요하죠. 그래서 급여나 상여, 배당은 이제 주주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권리예요. 하지만 법인에서는 이 권리를 규정 없이 행했을 때는 권리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돈이면은 뭐 사업무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사업무관으로 가져간 가지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배당으로 가져갔는데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주주면서 임원이면서, 네,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당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급여로 볼 수도 있고 상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도를 명확하게 잘 정비해 놓으셔야지, 어렵게 사실 번 돈이잖아요.
요새 같은 시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익이 났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단지 이 미비한 제도상의 문제로 추후에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세법이 자주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이런 변경된 사항들을 그때그때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제가 꼼꼼하게 챙겨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우리 회사도 제도를 좀 이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